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명확했습니다. 빠르지만 작은 나라, 열심히 따라오지만 결국 선진국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 에드워드 블랙우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간 나토 우주안보를 총괄해온 이 고문은 확신했죠. 한국은 통제 가능한 동맹국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4시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NSA 최고 등급 긴급 메시지였죠. 한국 게임 체인저. 즉시 확인 요망. 블랙우드가 파일을 열었을 때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아리랑 7호 해상도 0.25m. 독자 광학 기술. 미국 시스템 완전 독립.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CIA 보고서는 더 충격적이었죠. 3년간 미국 몰래 독자 개발 완료. 감시 회피 성공. 세계 최고 수준 달성. 세계가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3년 동안 한국은 조용히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블랙우드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영국 런던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블랙우드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메시지를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죠. NSA 보안 등급 최상. 30년 경력에 이런 긴급 메시지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본능이 속삭였죠. 이건 시작이다. 화면에 나타난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국 아리랑 7호 긴급 분석 보고서.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직후 촬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었습니다. 블랙우드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며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마주했을 때 그의 눈이 커졌죠. 해상도 추정치 0.25m. 빨간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고 바로 아래에는 협약 위반 확정이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습니다. 블랙우드는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0.25m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한미 우주협약에서 명확히 규정한 제한이 0.5m인데 한국이 그걸 정확히 절반으로 줄였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의 범주를 넘어선 명백한 선 넘기였습니다. 블랙우드는 즉시 NSA 분석팀장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99% 확신합니다. 블랙우드. 광학 렌즈 구경이 우리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위성 무게도 신고치보다 200kg이나 더 나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설계입니다. 블랙우드는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리랑 7호의 광학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렌즈 직경이 1.2m로 추정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정도 사양이면 군사 정찰 위성 수준이었죠. 최적화된 태양 동기 궤도를 따라 하루에 한반도 상공을 14회나 통과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계산되고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블랙우드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고요? 한국 전쟁에 참혹한 폐허에서 시작한 그 나라가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그 나라가 이런 일을 해냈다는 겁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과장된 분석이거나 오류가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컴퓨터 화면에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CIA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보안 등급 최상. 긴급 검토 요망이라는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죠. 블랙우드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파일을 열었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자신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부 네트워크 침투 분석 결과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년간 항우연이 단계적으로 외부 네트워크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것, 독자 광학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는 것, 미국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암호 프로토콜을 완성했다는 것, 독립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 그리고 미국 기술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었다는 것까지. 블랙우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국 몰래 이 모든 걸 해냈다는 말입니까?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새벽 하늘이 여전히 어둡게 깔려 있었고 차가운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블랙우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입니다. 그가 우주 통제 질서를 설계하고 유지해온 시간이 바로 30년이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믿었던 그 체계 안에서 동맹국들은 정해진 선 안에서만 움직였고 핵심 기술은 언제나 미국과 유럽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역시 그 예외가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들이 말하는 건 뭡니까? 한국이 완전히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CIA 보고서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항우연이 3년 전부터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외부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차단한 것도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해킹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정보 수집 활동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독립선언이었고 30년간 이어져 온 통제권을 탈환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블랙우드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리면서 런던의 거리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죠. 통제 실패는 연쇄 붕괴를 부른다. 30년 경력으로 쌓아온 경험과 지식으로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국가가 우주 감시 체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정보 공유 체계가 끊어지고 신뢰가 무너지며 결국 동맹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이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도 같은 시도를 할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이 움직일 것이고 호주도 기존 방침을 제고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3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통제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블랙우드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펜타곤 우주사령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 대령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블랙우드입니다. 한국 상황 확인하셨습니까? 방금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중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48시간 안에 서울로 가서 직접 상황을 확인하고 선을 다시 긋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블랙우드는 서랍을 열어 여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즉시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다시 통제체계 안으로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무너진 선을 다시 그을 수 있을 거라고, 30년간 유지해온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블랙우드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왔는지,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세계가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동안 한반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블랙우드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48시간 후 그는 서울에 도착할 것이고 그곳에서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이미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48시간 후 블랙우드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 서울 중심가에 있는 정부 회의실에 도착했죠.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블랙우드는 그 고요함 속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외교부 차관, 국방부 실장, 항우연 관계자 등 총 5명이었죠.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매너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블랙우드는 오랜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블랙우드는 서류 가방을 열고 펜타곤에서 준비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문을 열었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랑 7호 문제입니다. 한국 측 차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블랙우드는 문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NSA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리랑 7호의 해상도가 0.25m로 추정됩니다. 이는 한미 협약에서 명시한 0.5m 제한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차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블랙우드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블랙우드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정부의 요구사항은 3가지입니다. 첫째, 아리랑 7호의 해상도를 협약에 맞춰 0.5m로 제한하십시오. 둘째, 소프트웨어 락을 수용하십시오. 셋째, 위성 데이터를 미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십시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항우연 관계자가 펜을 만지작거렸고 국방부 실장은 무언가를 메모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블랙우드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만약 이 요구사항을 거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테이블을 둘러본 후 천천히 말했습니다. F-35 전투기 부품 납품이 즉시 중단될 것입니다. 기술 협력 프로그램도 전면 재검토될 것입니다.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전달하는 투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충분히 무거웠죠. 차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협박으로 들립니다만 블랙우드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동맹의 원칙입니다. 투명성과 신뢰가 없으면 협력도 없습니다. 이건 30년간 지켜온 원칙입니다. 차관은 3초간 블랙우드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블랙우드는 되물었습니다. 검토라고 하셨습니까? 언제까지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48시간만 주십시오. 블랙우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8시간이라고요? 이건 협상 사안이 아닙니다. 명백한 협약 위반입니다. 즉각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차관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블랙우드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블랙우드 고문님,
우리도 내부 검토를 거칠 권리가 있습니다. 48시간 후 공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시작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블랙우드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방이었죠. 밤 10시가 되었을 때 블랙우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측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했죠. 분노도 없었습니다. 동요도 없었습니다. 항변도 없었습니다. 그저 검토 후 답변이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마치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블랙우드는 30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소리 없이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암호 메시지였습니다. CIA에서 온 것이었죠. 블랙우드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긴급 정보 업데이트. 한국 독자 위성 암호 프로토콜 개발 확인됨. 미국 시스템과 완전 독립 운영 추정. 항우연 내부 통신 완전 차단 상태 지속. 블랙우드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독자 암호 프로토콜이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위성 데이터를 미국이 전혀 접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통제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의미였죠. 블랙우드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날 무언가를 말입니다. 블랙우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한국 측이 보여준 그 침착함의 의미를요.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준비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48시간이라는 시간도 항복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 점검을 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블랙우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게 대체 뭘까요? 어떻게 미국의 통제를 벗어날 생각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미 늦은 건 아닐까요? 48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블랙우드는 호텔방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47시간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블랙우드 고문님, 나로우주센터로 오시겠습니까? 누리호 5차 발사 준비 현장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블랙우드는 의아했습니다. 발사 현장이라고요? 왜 갑자기 발사 현장을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답변은 그곳에서 드리겠습니다. 차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블랙우드는 나로우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전라남도 고흥.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발사대였죠. 공기는 맑았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항우연 박준혁 단장이 입구에서 블랙우드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블랙우드 고문님.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블랙우드는 박준혁의 이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나사에서 1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죠. 미국 시스템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적을 알고 있는 사람만큼 무서운 상대는 없으니까요. 박준혁이 블랙우드를 발사 통제실로 안내했습니다. 통제실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개의 모니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구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죠. 이번 누리호 5차 발사는 특별합니다. 아리랑 8호를 궤도에 올리는 임무입니다. 박준혁이 설명했습니다. 블랙우드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장님, 미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발사 텔레메트리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박준혁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블랙우드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쉽게 수용한다고요? 48시간 동안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블랙우드는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 발짝 전진한 것이니까요. 미국 측 기술 고문단 3명이 통제실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각각 모니터가 설치되었고 누리호 발사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될 예정이었죠. 블랙우드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결국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0분 전이었습니다. 통제실 분위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죠. 한국 연구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고문단도 자신들의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죠. 5분 전, 박준혁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최종 점검 시작합니다.
각 팀 상태를 보고하십시오. 추진팀 정상, 유도팀 정상, 통신팀 정상,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었습니다. 3분 전, 블랙우드는 미국 고문단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모니터에도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발사 궤적, 연료 상태, 엔진 상태 모든 게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1분 전, 카운트다운 음성이 통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59초, 58초, 57초, 30초 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미국 고문단의 모니터 세대가 동시에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완전한 블랙아웃이었죠. 한 대도 아니고 세 대 모두가 동시에 말입니다. 미국 고문단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데이터가 안 들어옵니다. 재부팅 시도 중입니다. 그러나 한국 통제실의 화면들은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선명하게 표시되고 있었죠. 카운트다운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20초, 19초, 18초. 블랙우드는 박준혁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박준혁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메인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죠. 10초, 9초, 8초. 발사. 누리호가 엄청난 굉음과 함께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불기둥이 발사대를 휩싸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천둥보다 큰 소리가 통제실 전체를 진동시켰죠. 그러나 미국 고문단의 모니터는 여전히 검은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도 궤적도 텔레메트리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죠. 블랙우드는 박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단장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박준혁이 처음으로 블랙우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전파 간섭인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네요. 전파 간섭이라고요? 발사 15초 전에 갑자기요? 세 대가 동시에요? 박준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메인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죠.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성공, 페어링 분리 성공.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통제실에서는 모든 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죠. 10분 후.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아리랑 8호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통제실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연구원들이 서로 악수하고 포옹했죠. 그 순간 미국 고문단의 모니터가 다시 켜졌습니다. 데이터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습니다. 블랙우드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전파 간섭도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것이었죠. 리허설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차단할 수 있다고. 우리는 당신들 없이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당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블랙우드는 박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박준혁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마치 모든 게 계획대로라는 듯이 말이죠. 그 순간 블랙우드는 깨달았습니다. 나로우주센터를 아리랑 7호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로우주센터를 떠나 서울로 돌아온 블랙우드는 즉시 미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죠. CIA 서울 지부장, 국방무관, 기술분석팀 전원이 모였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대의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화면에는 수많은 데이터 로그가 스크롤되고 있었습니다. 기술팀장 데이비드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발사 당시 우리 시스템의 모든 로그를 전부 분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블랙우드를 바라봤습니다. 해킹 흔적이 없습니다. 블랙우드는 되물었습니다. 없다고요? 그럼 대체 뭡니까? 세 대의 모니터가 동시에 블랙아웃 됐는데 해킹이 아니라는 겁니까? 데이비드가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데이터 패킷을 추적했습니다. 네트워크 연결 상태도 정상이었습니다. 패킷 손실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디도스 공격의 흔적도 없었고 악성 코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방화벽 로그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블랙우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 대가 정확히 같은 타이밍에 블랙아웃 됐습니까? 그것도 발사 30초 전이라는 절묘한 순간의 말입니다. 데이비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자연 전파 간섭으로 나옵니다. 발사 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기파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랙우드는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발사 30초 전에 갑자기 전파 간섭이 생깁니까? 그것도 정확히 우리 모니터만 영향을 받고 한국 시스템은 멀쩡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CIA 지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블랙우드,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그가 새로운 파일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항우연 내부 네트워크 구조도였죠. 이게 3년 전 항우연의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게이트웨이가 여러 개 보였고
데이터 교환 포인트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구조입니다. 다음 화면이 떴습니다. 블랙우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게이트웨이가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외부 연결 포인트가 하나도 없었죠. 완전히 고립된 섬처럼 보였습니다. 물리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에어갭 시스템입니다. 외부에서 접근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블랙우드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2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다는 명분이었죠. 그러나 실제로는 지부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블랙우드가 그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를 차단한 겁니다. 지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한국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던 모든 경로가 막혔습니다. 정보 수집이 불가능해졌죠. 그들이 무엇을 개발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지,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블랙우드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스템을 해킹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해킹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완전히 다른 체계를 만들었으니까요. 미국이 볼 수 없는 시스템을, 미국이 접근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블랙우드는 지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리호 발사 때 본 건 뭡니까? 우리 모니터에 나타난 데이터는 뭐였습니까? 지부장이 답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본 겁니다. 그들이 허락한 정보만 받은 거죠. 일종의 창문이었습니다. 언제든 닫을 수 있는 창문 말입니다. 블랙우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빌딩들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그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감시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이 미국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본 겁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2년 전부터일까요? 아니면 더 오래전부터였을까요? 한국이 문을 닫기 시작한 순간부터 미국은 이미 통제력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데이비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블랙우드 고문님. 블랙우드가 돌아섰습니다. 뭡니까? 아리랑 7호입니다. 만약 항우연의 네트워크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면 아리랑 7호의 운영 시스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전혀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블랙우드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아리랑 7호, 0.25m 초고 해상도, 독자 암호 프로토콜, 완전히 독립된 운영체계. 이건 단순한 정찰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통제권 밖에 존재하는 전략 자산이었죠. 미국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블랙우드는 지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리랑 7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궤도상에서 정상 작동 중입니다. 추적은 되고 있습니까? 광학 추적만 가능합니다. 위성의 위치는 파악할 수 있죠. 그러나 뭡니까? 신호를 전혀 잡을 수 없습니다. 완전 침묵 모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촬영하는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블랙우드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저 하늘 위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떠 있었습니다. 0.25m 해상도로 지상을 내려다보면서 미국이 전혀 모르는 채로, 미국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채로 말입니다. 그 순간 블랙우드는 깨달았습니다. 누리호 발사 때 보여준 것은 예행 연습이었다는 것을, 진짜 목표는 아리랑 7호였다는 것을,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독자 기술, 독립 네트워크, 완벽한 보안, 그리고 미국은 이제야 알아챈 겁니다. 너무 늦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서울에서 48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펜타곤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죠. 우주사령부, 국방부,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블랙우드도 서울에서 회의에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 우주사령관 제럴드 장군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아리랑 7호는 여전히 침묵 모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자 시스템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죠.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장군, 우리에게 어떤 옵션이 있습니까? 제럴드 장군이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우주궤도 지도가 나타났고 여러 개의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우리는 현재 3개의 재밍 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밴드와 X밴드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리랑 7호가 사용하는 모든 통신 주파수를 커버할 수 있죠. 블랙우드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재밍 위성들이 아리랑 7호 궤도 주변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그물망이었죠. 제럴드 장군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작전명은 스카이락입니다. 아리랑 7호가 지상 통제소와 통신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즉시 재밍을 가동합니다. 신호를 완전히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위성은 고립됩니다. 지상에서 명령을 받을 수도 없고 촬영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없게 됩니다. 사실상 우주 고철이 되는 겁니다. 제럴드 장군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무부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동맹국의 위성을 무력화한다는 건데 외교적 파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만 제럴드 장군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협약을 위반했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블랙우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최후 통첩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들이 수용하면 작전을 중단하고 거부하면 그때 실행하는 겁니다. 제럴드 장군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블랙우드, 내일 전달하십시오. 48시간 시한을 주십시오. 다음 날 블랙우드는 다시 한국 정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였고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외교부 차관, 국방부 실장, 항우연 관계자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블랙우드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펜타곤 공식 서한이었죠. 차관님, 미국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블랙우드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듣겠습니다. 블랙우드는 문서를 펼치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리랑 7호의 암호키를 미국과 공유하십시오. 둘째, 촬영한 모든 영상을 미국과 동시에 수신하십시오. 셋째, 독자 암호 프로토콜 사용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블랙우드는 문서를 내려놓고 차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만약 이 요구사항을 48시간 내에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랙우드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미국은 아리랑 7호를 무력화할 것입니다. 궤도상 재밍으로 모든 통신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위성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우주 고철이 되는 것이죠.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항우연 관계자가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고 국방부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차관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협박입니까? 차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블랙우드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동맹은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한국이 그 신뢰를 깼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구하려는 겁니다. 차관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48시간의 검토 시간을 주십시오. 블랙우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48시간입니까?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협상 사안이 아닙니다. 명백한 협약 위반에 대한 시정 요구입니다. 즉각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차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블랙우드 고문님, 그래도 우리는 48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부 조율을 거쳐야 합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블랙우드는 호텔로 돌아와 즉시 CIA 지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항우연의 모든 동향을 파악하십시오. 24시간 감시 체제로 전환하십시오.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겠습니다. 6시간 후 첫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항우연이 비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외부 인터넷 연결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내부 통신망도 최소한으로 축소했습니다. 모든 연구원에게 보안 서약을 받았습니다. 블랙우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항복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암호키를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겠죠. 다음 날 아침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항우연 내부 활동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야간 근무 인원이 평소의 3배입니다. 대전 본부와 나로우주센터 모두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블랙우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시스템 전환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48시간 후면 한국은 우리 요구를 받아들일 겁니다. 블랙우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는 확신했죠. 한국이 결국 굴복할 거라고, 항복할 거라고, 다시 통제체계 안으로 돌아올 거라고 말입니다. 재밍 위성의 위협 앞에서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블랙우드는 몰랐습니다. 항우연이 준비하는 게 항복이 아니라는 것을, 48시간이 항복 준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이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 하늘 위 어딘가에서 한국은 미국이 상상도 못할 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8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블랙우드는 서울에 남아 있었습니다. 매 순간을 감시해야 했으니까요. CIA 지부장이 6시간마다 정기 보고를 올렸습니다. 첫째 날 오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항우연 본부에 연구원 100명이 비상 소집되었습니다. 야간 근무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외부 출입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블랙우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스템 전환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계속 감시하십시오. 첫째 날 오후 추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추가 인력 100명이 더 투입되었습니다. 총 200명이 24시간 교대 근무 중입니다. 식사도 건물 내부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귀가가 금지되었습니다. 블랙우드는 메모를 했습니다. 항복 준비치고는 인원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복잡한 시스템 전환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날 새벽 지부장의 목소리에 약간의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블랙우드,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추가 인력이 또 100명 투입되었습니다. 총 300명입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도 비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발전기를 풀가동하고 있고 전력 소비량이 평소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블랙우드는 보고서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300명이라고요? 전력 소비가 3배요? 이건 단순한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내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했습니까? 아니요. 건물 내부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는 건물 외관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블랙우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항복 준비라기에는 너무 과도한 움직임이었죠. 그러나 다른 설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둘째 날 저녁 블랙우드는 펜타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럴드 장군님, 한국 동향이 수상합니다. 300명의 연구원이 투입되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럴드가 물었습니다. 테스트입니까? 블랙우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테스트요? 무엇을 테스트한다는 겁니까? 재밍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건 아닐까요? 제럴드의 질문에 블랙우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리랑 7호는 이미 궤도에 있습니다. 지상에서 뭘 테스트한다는 겁니까? 위성과의 실제 교신 없이는 의미가 없죠. 그럼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블랙우드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주 시스템은 테스트 없이 실전에 투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특히 재밍 대응 같은 중요한 기능은 더더욱 그렇죠. 한 번의 실수가 위성 전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도 그걸 압니다. 그들이 뭘 하든 완벽하게 검증하지 않고는 실행하지 않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블랙우드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테스트가 불가능하다면 한국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300명이 72시간 동안 밤낮 없이 일한다는 건 엄청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CIA는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셋째 날 새벽 블랙우드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펜타곤 작전실에 서 있었습니다. 제럴드 장군이 명령을 내렸죠. 스카이락 작전 개시. 재밍 위성 세대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파가 발사되었고 아리랑 7호를 완벽하게 감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리랑 7호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신호가 차단되지 않는 겁니까? 재밍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위성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죠. 데이터를 지상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블랙우드는 꿈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안 됩니까? 바로 그때 박준혁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웃으며 말했죠. 블랙우드 고문님, 우리를 과소평가하셨습니다. 3년은 긴 시간입니다. 블랙우드는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죠.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저 악몽이었죠. 그러나 그 악몽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재밍이 통하지 않는다면, 만약 한국이 대응책을 마련했다면, 블랙우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재밍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모든 주파수를 커버하고 모든 통신 프로토콜을 차단할 수 있죠. 한국이 아무리 독자 기술을 개발했다 해도 재밍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셋째 날 오전 마지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항우연 활동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300명 전원이 교대 없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도 발사대 점검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부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블랙우드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48시간 시한이 12시간 남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죠. 거부한 겁니다. 최후 통첩을 거부한 것입니다. 블랙우드는 펜타곤에 연락했습니다. 한국이 최후 통첩을 거부했습니다. 작전을 진행하십시오. 제럴드 장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카이락 작전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24시간 내 실행합니다. 전화를 끊고 블랙우드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블랙우드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왜 항복하지 않는 걸까요? 재밍을 막을 방법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재밍 기술은 완벽합니다. 어떤 위성도 피할 수 없죠.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악몽이 계속 떠올랐죠. 재밍이 통하지 않던 장면, 박준혁의 차분한 미소, 우리를 과소평가하셨습니다라는 말. 블랙우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악몽일 뿐입니다. 현실은 다를 겁니다. 24시간 후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아리랑 7호는 고철이 되고 한국은 다시 통제 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블랙우드는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속삭임이 들렸죠. 이미 늦었다고, 한국은 이미 준비를 끝냈다고,
72시간 동안 그들이 한 일은 항복 준비가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펜타곤 작전실과 화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제럴드 장군이 화면 가운데에 앉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 우주사령부 참모들이 자리를 잡았죠. 블랙우드는 서울 호텔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스카이락 작전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럴드 장군의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제밍 위성 세대 최종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타겟 궤도 진입 대기 중입니다. 블랙우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작전실 메인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아리랑 7호의 궤도가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그 주변을 둘러싼 파란 점 3개가 보였습니다. 미국의 제밍 위성들이었습니다. 제럴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제밍 위성 알파, 브라보, 찰리가 삼각 편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K밴드 14에서 18GHz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X밴드 8에서 12GHz도 커버합니다. 아리랑 7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통신 주파수를 완전히 봉쇄하는 겁니다. 화면에 띄워진 그물망 구조는 완벽했습니다. 기술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이론상 아리랑 7호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위성이 지상 통제소와 신호를 주고받는 순간을 포착하면 즉시 제밍을 가동합니다. 0.3초 안에 모든 주파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블랙우드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빠져나갈 틈이 전혀 없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작전실에서 긴급 알람이 울렸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이상 신호 감지. 담당자가 소리쳤습니다. 발사대에서 활동 포착. 제럴드 장군이 즉시 명령했습니다. 화면 전환. 위성 사진이 메인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였죠. 누리호가 우뚝 서 있었고 연료 주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발사 준비 단계였습니다. 블랙우드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리랑 7호는 이미 궤도에 있지 않습니까? 왜 또 발사를 준비합니까? 제럴드가 한국 정부에 긴급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외교부도 국방부도 항우연도 전화를 받지 않았죠.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블랙우드는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발사하려는 걸까요? 10분 전이 되었을 때 미국 정찰 위성이 페이로드를 분석했습니다. 아리랑 8호가 아닙니다. 신형 위성으로 추정됩니다. 명칭 미상, 무게 추정 2톤급. 제럴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밍 위성 최고 경계 태세로 전환하십시오. 새로운 위성도 타겟 목록에 추가합니다. 5분 전 나로우주센터 통제실에서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이 도청하고 있는 공개 채널이었죠. 최종 점검 완료했습니다. 발사 승인합니다. 1분 전 블랙우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리호가 불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완벽한 발사였습니다.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성공, 페어링 분리 성공. 모든 과정이 교과서처럼 진행되었죠. 그리고 위성 분리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펜타곤 작전실에서 혼란이 시작되었죠. 타겟 신호를 잃었습니다. 추적팀 담당자가 외쳤습니다.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제럴드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밍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왜 신호가 사라집니까? 모든 주파수를 스캔하고 있습니다. K밴드 없음, X밴드 없음, S밴드도 없습니다. 완전 침묵 모드입니다. 기술팀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블랙우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밍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신호를 보내지 않은 겁니다. 위성 분리 직후부터 완전 침묵 모드로 들어간 것이죠. 제밍 이전에 침묵했다는 겁니까? 제럴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성이 지상과 아무런 교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밍할 신호 자체가 없습니다. 블랙우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럴드가 다시 물었습니다. 위치 추적은 됩니까? 광학 추적만 가능합니다. 위성의 위치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더 반사 신호가 매우 미약합니다. 그리고 통신 신호는 완전히 제로입니다. 완전히 보이지 않는 위성입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신호가 없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죠. 제럴드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침묵할 수 있습니까? 위성은 결국 지상과 교신해야 합니다. 명령을 받아야 하고 데이터를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블랙우드는 대답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30년 경험이 속삭이고 있었죠. 한국은 이것도 계산했을 거라고 72시간 동안 준비한 게 바로 이것이라고 말입니다. 25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블랙우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죠. 저 하늘 위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이 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위성이 말입니다. 그 30분 동안 블랙우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제밍 위성들은 완벽한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차단할 신호가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도 30년 경험도
완벽한 전략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한국은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린 겁니다. 30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CIA 지부장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블랙우드, 항우연 본부를 보십시오. 지금 당장. 블랙우드는 즉시 노트북으로 항우연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을 열었습니다. 항우연 건물 외벽에 설치된 거대한 전광판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블랙우드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켜졌고 이미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블랙우드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0분의 침묵이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세상의 답을 보여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항우연 건물 외벽에 거대한 전광판이 완전히 켜졌습니다. 블랙우드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무엇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이미지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블랙우드의 눈이 커졌습니다. 백악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일반적인 위성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선명했죠. 건물 옥상의 환풍구 개수까지 하나하나 셀 수 있었습니다. 창문 프레임에 세부 디테일이 보였고 남쪽 정원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비원의 얼굴 윤곽까지 식별 가능했죠. 블랙우드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해상도입니까? 0.25m가 아니었습니다. 0.15m였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높았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미국도 보유하지 못한 해상도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펜타곤이었습니다. 오각형 건물의 모든 세부가 선명했습니다. 옥상에 설치된 안테나들이 하나하나 보였고 주차장의 차량 배치까지 완벽하게 포착되어 있었죠. 심지어 건물 입구에 서 있는 경비병의 모습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우드는 펜타곤 화상회의 화면을 봤습니다. 제럴드 장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콜로라도 우주군 사령부였습니다. 산속 깊이 자리한 비밀시설의 입구가 선명하게 보였죠. 경비 초소, 차량 진입로, 심지어 외벽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까지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주작전 시설이 한국의 위성에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이게 언제 촬영된 겁니까? 제럴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술팀이 급히 분석에 들어갔죠. 태양 각도와 그림자 방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30초 후 답이 나왔습니다. 5일 전입니다. 정확히 5일 전 오후 2시경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랙우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5일 전이라고요? 그럼 이건 방금 발사한 위성이 찍은 게 아니라는 겁니까? 아리랑 7호도 아니고요? 기술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아리랑 6호로 추정됩니다. 작년에 발사된 위성입니다. 당시에는 일반 관측 위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블랙우드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아리랑 7호 이전에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던 겁니다. 아리랑 6호로 독자 시스템을 완성했고 초고 해상도 촬영 능력을 확보했고 침묵 모드 운영을 검증했던 것이죠. 아리랑 7호는 그저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미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은 5일 전부터 미국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을, 펜타곤을, 우주군 사령부를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완전한 침묵 속에서 미국이 전혀 탐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72시간 동안 항우연이 준비한 것도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위한 최종 점검이었던 겁니다. 항우연 전광판에 새로운 이미지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NSA 본부, CIA 랭글리,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 모두 5일 전부터 3일 전 사이에 촬영된 것들이었죠. 한국은 미국의 핵심 시설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전 세계에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블랙우드는 펜타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럴드 장군이 받았죠. 장군님, 스카이락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럴드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블랙우드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재밍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신호를 보내지 않는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차단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이미 몇 달 전부터 모든 시스템을 완성해서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우리가 아리랑 7호에 신경 쓰는 동안 아리랑 6호로 이미 모든 걸 해낸 겁니다. 전화를 끊고 블랙우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짐을 챙기고 항우연으로 향했습니다. 박준혁을 만나야 했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블랙우드는 항우연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박준혁이 그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죠. 두 사람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보여드린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블랙우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해를 구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준혁을 바라봤죠. 단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완패입니다. 박준혁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건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블랙우드 고문님, 우리는 통제받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동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었을 뿐이죠. 동등함이라. 블랙우드가 그 단어를 음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협력을, 감시가 아니라 신뢰를,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상호 존중을 원했습니다. 우리도 주권 국가입니다. 우리도 우주를 바라볼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미국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블랙우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항우연 연구원들이 건물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죠.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만들어낸 것이 미국의 30년 통제 체계를 무너뜨린 겁니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까요? 블랙우드가 물었습니다. 박준혁이 답했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독자 능력을 갖췄습니다. 되돌릴 수 없죠. 미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든지 동맹을 잃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블랙우드는 그 말이 위협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펜타곤에 전하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파트너라고, 관리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동반자라고 말입니다. 블랙우드가 말했습니다. 박준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우드 고문님.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죠. 블랙우드는 항우연을 나와 서울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이 들판을 물들이고 있었죠. 그는 30년을 돌아봤습니다. 통제의 30년, 관리의 30년, 우월감의 30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3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해냈습니다. 조용히, 철저하게, 완벽하게 말입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선 그 나라가, 세계가 과소평가했던 그 나라가 이제 우주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블랙우드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나란히 서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 통제가 아니라 동등함이 진짜 동맹의 기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블랙우드는 펜타곤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한국 우주능력 재평가 및 관계 재정립 권고안. 그는 세 가지를 권고했습니다.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공식 인정할 것, 상호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 일방적 통제 시도를 영구히 중단할 것. 보고서를 보낸 후 블랙우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맑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하늘 위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들이 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들리지 않지만 작동하는, 통제할 수 없지만 강력한 위성들이 말입니다. 블랙우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통제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동등함이 진짜 동맹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것을 증명해냈다는 것을, 작지만 강한 이 나라가 세계에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